폴더가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고 눈은 화면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마우스를 쥔 손은 땀으로 미끄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고 경악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영국인 여자가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엠버입니다. OST는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 시절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옥스퍼드 교수 3분이 창업한 스타트업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그래프, 원천 기술 덕분에 비록 작은 회사지만 일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암호학을 전공했고 현재 OST에서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곳 OST에서 저는 중국인 동료 하이윤과 함께 혁신적인 지식 그래프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며 미래를 바꿀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에 같이 열정을 쏟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우리 OST를 인수한다는 것이었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새 장을 열겠다는 삼성의 선언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거든요.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해온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이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대신 감시의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도 떠올랐어요. 우리가 열정을 쏟아 개발한 기술이 단순히 삼성의 소유물이 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특히 제 동료 하이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삼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거든요. 하이윤의 아버지는 중국에 있는 삼성 천진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노동 착취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하이윤의 아버지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 하이윤의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하이윤 본인도 대학 진학의 꿈을 접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이윤의 말을 듣고 대기업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지에 대해 말하며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인도 노이다에 있는 삼성 법인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삼성이 중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곧 인도에서도 철수할 계획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하이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이 삼성전자의 OST 인수 상황도 단순한 회사 인수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간직한 채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삼성전자의 OST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제가 개발한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알고리즘의 통합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준비 작업을 병행하면서 저는 노이다 공장에 직접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회사 측에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OST는 직원의 70% 이상이 박사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로 구성된 회사였고 보안이 워낙 중요한 분야다 보니 개인 출장과 연구, 개발 등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었죠. 그래서 제 제안은 빠르게 수락되었고 저와 하이윤은 곧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 노이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속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가득했죠. 기술 통합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현지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적이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긴장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귀를 찢을 듯한 시위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관리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월급을 약 56만 원에서 3년 안에 120만 원으로 무려 2배 인상을 주장하고 있었죠. 이미 그 지역 평균 임금의 2배를 받고 있는데도 격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 6일 근무를 5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용승계라는 요구안이었어요.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을 채용해달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직장 세습을 요구하는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과도한 요구를 들으며 저는 삼성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죠. 혹시 삼성이 그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옆에서 인도 근로자의 시위를 지켜보던 하이운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이것이 바로 대기업의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삼성이 결국 노동자들을 버리고 떠날 거라고 예측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데이터 보안 기술이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밤까지 저는 데이터 센터의 한 구석에서 OST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삼성의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을 정리할 겸 물을 마시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복도를 걸어가는데 문득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원들의 평범한 대화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노이다 공장과 파업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회의실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는 고위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여유로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터무니없는 것이라 일축하면서 이를 빌미로 인도 공장의 자동화를 가속화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파업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까지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전략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물을 마시러 나왔던 것도 잊은 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임원들이 휴식을 위해 나가는 건지 자기들끼리 무언가 말을 주고받더니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황하여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척 정수기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비밀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닌데 제가 밖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걸 눈치채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임원들은 회의실을 나와 저와 다른 오른쪽 방향의 복도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의실 안을 둘러보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문서가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눈으로 문서들을 훑어보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문득 벽면의 모니터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효율화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노이다 공장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생산시설 재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재빨리 화면을 촬영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패닉 상태로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임원들과 마주칠 뻔했지만 다행히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센터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후 제 머릿속은 온통 글로벌 효율화 전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이다 공장의 상황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 전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완전히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왠지 모를 걱정이 되었지만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게다가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이런 전략에 어떻게 활용될지도 궁금하면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있는 고급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시스템에는 매우 정교한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제 전공과 OST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윤리적 갈등에 빠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시스템 해킹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조심스레 키보드를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각 키를 누를 때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죠. 복잡한 암호 해독 과정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누군가 와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마침내 삐빅 소리와 함께 시스템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고 눈은 화면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마우스를 쥔 손은 땀으로 미끄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의 양과 질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인도 노이다 공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삼성, 법인의 상세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노동 현황, 생산성 지표, 수익성 분석, 심지어 각 지역의 정치적 동향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글로벌 효율화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했죠. 문서가 열리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노동 비용이 상승하는 지역의 공장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하거나 폐쇄하고 새로운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단계별 시나리오와 예상되는 노조의 반발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직감한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파일 복사가 시작되자 초조하게 진행 상황을 지켜봤죠. 10%, 30%, 50% 다운로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다운로드가 70% 정도 되었는데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복사 진행 상황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드디어 100%. USB를 재빨리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대한 빨리 모든 흔적을 지우고 화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어요. 발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간신히 마지막 창을 닫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죠. 다행히 경비원은 이쪽을 보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데이터 센터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방금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USB 속 정보의 무게가 주머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죠. 파일들을 자세히 열어보면서 제 눈앞에 펼쳐진 정보의 규모와 깊이에 다시 한번 숨이 막혀왔습니다. 인도 파업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부터 미국 텍사스 공장의 운영 계획, 심지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 동향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전 세계 삼성 법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각 상황별 대응 전략이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AI 반도체 관련 컨틴전시 플랜과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삼성이 OST를 인수한 진짜 이유를 깨달았죠. 우리의 기술이 그들의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다 미래전략실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네요. 열어보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내부 보고서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기록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국정원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며 폐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차기업 미래전략실 정보력이 국가기관의 정보력을 뛰어넘는다는 이 폭로는 삼성의 영향력과 잠재적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무5 공개에 따른 북한 체제의 위협, 이스라엘 공습 등 최근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보면서 제가 접한 정보의 깊이와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험한지 깨닫게 되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정보들을 확인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대한 흥분과 책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하이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야 할지 밤새 이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결국 아침이 밝아올 무렵 하이윤도 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이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은 듯했지만 곧 이를 기회로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하이윤의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어요. 하이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결국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이유는 여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이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상황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하이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며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그녀는 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부를 축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하이윤의 의도를 듣고 저는 즉시 만류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하이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엄청난 부와 과거 중국에서의 행적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었죠. 하이유는 제가 삼성의 실상을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이지만 실상은 노동자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악덕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중국 삼성 공장에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도 없이 일했다고 해요. 그러다 공장이 문을 닫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 정도의 행동은 삼성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이 부자 기업이니깐 이런 정보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을 받는 것일 뿐이며 삼성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이는 그저 아주 작은 처벌일 뿐이라고 했어요.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는 하이윤을 보며 그녀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게다가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렇게 하이윤과 갈등하며 며칠을 보내던 중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임원이 저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순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이제껏 쌓아 올렸던 모든 커리어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정보 유출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었죠. 그렇게 그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안절부절 못한 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심장은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빠르게 뛰었죠. 임원은 저의 이런 모습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회의실에서 고급 정보라도 빼갔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느껴지면서 말 그대로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반응을 본 임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한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밀 정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하이윤의 불법적인 계획까지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겨우 입을 열어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임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능력부터 윤리의식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는 옴니사이언스라는 이름의 개인화 AI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옴니사이언스라는 이름의 개인화 AI가 바로 OST의 지식 그래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임원은 제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보안 시스템 침입 능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임원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그러면서 임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윤리의식과 기술력이 옴니사이언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임원이 한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하이윤의 문제도 그들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죠.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하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삼성의 처리에 맡겨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죠. 임원은 제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제가 수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이윤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죠. 하이윤은 여전히 삼성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복수심과 개인적 이익에 사로잡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삼성 임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이미 하이윤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했다고 했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삼성의 성견지명과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하이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개인의 이익이나 복수심을 넘어 더 큰 비전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말이죠. 삼성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이 옳은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도 노이다 R&D 센터 건물의 최상층 회의실에서 첫 미팅을 했고 그곳에서 저는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죠. 제가 프로젝트 참여를 수락하자 그제서야 임원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이름은 정의원이었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상무라고 했죠. 정 상무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이런 인력 조정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상적인 운영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보며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결정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모든 결정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심지어 각 결정이 현지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삼성의 글로벌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냉철한 전략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걸까? 노동자들의 삶과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나누자 임원 중 한 분이 제게 그들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기술과 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어진 미팅에서 저는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이윤 극대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AI와 빅데이터 같은 미래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었죠. 한편 하이윤의 일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삼성은 이미 그녀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그녀의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고 결국 그녀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죠. 그녀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것이 어쩌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몰입해졌어요. 제가 개발하는 AI 기술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옴니사이언스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과제는 정말 긴박했어요. 중동 지역, 특히 예멘과 시리아 접경 지역의 예상 공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우리 팀은 위성 이미지, 소셜미디어 데이터, 현지 정보원의 보고 등 다양한 정보를 AI로 분석했어요. 수천 개의 변수를 고려해 공습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데이터를 조정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의 연속이었죠. 커피로 버티며 작업하던 중 갑자기 시스템이 알람을 울렸어요. 시리아 북부의 한 마을에 대한 공습 위험이 90% 이상이라고 예측한 거죠. 우리는 즉시 현지 당국에 정보를 전달했고 그들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예측대로 몇 시간 후 그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의 경고 덕분에 단 한 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되어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섰어요. 국제 테러 조직의 수장을 검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죠. 이번에는 전 세계의 금융거래 데이터, 통신 기록,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총망라해 분석했어요. 옴니사이언스의 강력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테러 조직의 자금 흐름과 주요 인물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몇 주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끝에 우리 시스템은 특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동의 한 도시에서 반복되는 특이한 금융 거래와 통신 패턴이 포착된 거죠. 우리는 이 정보를 국제경찰기구에 제공했고 그들은 비밀 작전을 펼쳤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의 수장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팀에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저는 기술의 힘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단순한 코드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삼성의 진정한 글로벌 영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옴니사이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 삼성 공장의 파업이 계속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는 인도 근로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그들의 행동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삼성 직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업을 인도에서 내쫓으려는 행동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인도에서도 현지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여 단계적 인력 조정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중국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노력들을 보며 삼성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삼성은 혹시 모를 이런 거대한 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간과하지 않고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이루려는 방안을 고민했죠.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나 하이움과 같은 중국인이 또 나와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악용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옴니사이언스 프로젝트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정 상무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갔어요.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우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답니다. 그렇게 삼성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저는 지구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기술 혁신의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욱 원대해졌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죠. 옴니사이언스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집단 지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술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성전자가 인도법인 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지구촌 난제까지 해결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중국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중국 전기차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 차는 기술 혁신이 없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독일 기자는 실제 중국 차를 시승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이 독일 기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매거진 오토모티브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죠. 29살의 나이로 이 직책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후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네요. 몇 주 전 편집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비아디라는 신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직접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특집 기사로 다뤄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서툴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출국 전날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독일을 떠나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중국 선전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전기차들과 거리 곳곳에 설치된 충전소들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았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취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트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오늘 제가 시승할 전기차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트랙에 도착하자 눈부시게 빛나는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샤오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차량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과장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차가 그가 말하는 것만큼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샤오롱에게 중국 전기차의 자신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한국 통계를 인용했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중국차보다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샤오롱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국차는 기술 혁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으로 인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한국차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기술 혁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중국 측의 과장일까 의아해하면서 시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차의 부드러운 주행감과 빠른 가속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고속주행으로 들어서면서 미세한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계기판 숫자의 불안정한 움직임처럼 사소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차량의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제어 기능이 마비되었고 차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상황을 제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차는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저는 강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목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샤오롱과 그의 팀이 황급히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술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이런 생각은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 사고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 온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찾아와 부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며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고액의 자문료까지 제안하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요청했죠. 저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전과 향후 취재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일단 독일로 돌아가 편집장과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전기차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이것이 제 기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 경험과 함께 서울 엑스포 취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서구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죠. 편집장은 처음에 중국에서의 사고를 문제 삼으며 서울행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위험한 상황에 또다시 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걱정이 컸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한국, 그리고 독일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세 나라의 기술력, 시장 전략, 그리고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사는 우리 잡지의 독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죠. 결국 편집장은 제 열정과 비전에 설득되어 마지못해 서울행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서울행을 결정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의 통증은 여전했고 중국에서 받은 압박감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전기차 기술에 대한 것을 넘어 국제 정치와 산업의 역학관계,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활기와 혁신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부터 정시에 딱 도착하는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엑스포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활기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특히 LG전자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앞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LG전자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부스에 다가가자 목걸이에 김현수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한국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현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LG의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인 테슬라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다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충전 속도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80%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해요. 독일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LG의 배터리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김현수 씨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과열과 발화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겪었던 전기차 사고와 그 이후 조사했던 중국 전기차들의 배터리 안전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이후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중국 선전에서 발생한 비아디 전기차 연쇄 화재 사고는 당시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또한 제가 중국을 떠나기 직전 상하이에서 일어난 샤오펑 P7의 주차장 폭발 사건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게다가 우리 잡지에서 다루었던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 테슬라 모델 3가 베이징에서 주행 중 발화에 큰 논란이 된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었죠.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며
김현수 씨가 설명하는 LG 배터리의 안전성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조사한 중국 전기차들의 문제점을 LG가 완벽히 해결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과열과 발화 위험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은 제게 특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LG의 이런 안전, 기술 향상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LG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LG의 배터리 기술에 감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결국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두 회사가 선보인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현대의 아이오닉 6의 배터리 효율이 킬로와트 시당 6.3km를 기록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3의 6.1km를 뛰어넘는 수치였거든요. 주행거리 면에서도 기아의 EV9이 단일 충전으로 540km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아디나 샤오펑의 주력 모델들을 크게 앞서는 수치였죠. 심지어 기아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독일의 아우디 이트론 GT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독일 자동차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묘한 긴장감마저 느껴졌어요. 엑스포장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 삼성 SDI의 배터리 혁신, LG화학의 첨단 소재 등 눈을 뗄 수 없는 기술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한편으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첨단 기술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전 시장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강도윤 박사의 발표 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에 대한 주제가 눈에 띄어 호기심에 이끌려 발표장으로 향했죠. 그 순간 이 선택이 제 취재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강도윤 박사의 발표는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안전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발표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선전에서 겪은 샤오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3중 추돌 사고를 언급하며 특히 레이더와 카메라의 동시 오류 원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죠.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의 표정이 살짝 긴장되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더욱 그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답변을 시작했어요. 샤오핑 P7 사고의 핵심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취약점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샤오핑 사고의 핵심은 자동차의 눈과 뇌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같은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특히 2023년에 만들어진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IQ5라는 뇌 칩이 문제였대요. 이 칩이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박사의 해박한 지식과 명확한 설명에 감탄했어요. 그의 스마트함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기술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기술적 문제와 업계 동향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이런 종합적인 시각과 전문성이 자동차의 안전과 기술,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뛰어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명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열정적인 눈빛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결국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이번 취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윤 박사의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도윤 박사에게 다가가는 제 발걸음이 떨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근하고 편안한 태도에 놀랐죠. 그의 눈가에 잔잔히 깃든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의 대화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연구 이야기부터 취미, 음식 취향까지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윤 박사가 제 중국 경험에 관심을 보일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음식 이야기로 흘러가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독일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서울의 숨은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는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챘는지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만큼이나 한국 문화도 매력이 넘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이나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꼭 둘러보고 가세요. 저는 그의 제안에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더 풍성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여겼지만 점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파일들이 복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삭제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중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사고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며 받았던 압박감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그들이 제 노트북에 일부러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급하게 구매했던 USB가 의심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미뤘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책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국의 이런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제 모든 취재 자료와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빠르게 응답해 주었고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 박사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한국 기술에 대한 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도 했죠. 다음 날 도윤 박사가 소개해준 보안 전문가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의 꼼꼼한 작업을 지켜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해킹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겼죠. 보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중국 언론에서 독일 기자의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해킹을 당한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사고 취재와 이번 해킹 사건이 연결되면서 제 신뢰성이 한순간에 의심받게 된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도윤 박사와 김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어요. 그들은 먼저 해킹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해킹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고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는 증거도 찾아냈죠. 그들의 노력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중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박사는 한국 언론들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김민수 씨는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며 해킹의 실체를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정의감 그리고 저를 향한 신뢰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직성이 제 명예를 지켜준 셈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호텔에 돌아왔지만 기사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와 한국에서의 해킹 사건을 겪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 눈이 흐릿해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려면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IT 강국과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그동안 겪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죠. 특히 목 부근이 뻐근하면서 따끔따끔 아파왔어요. 중국에서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다쳤던 게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다시 한번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침 근처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를 끝낸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한의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의원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봐서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도윤 박사는 침을 놓아서 통증을 없애주는 한국 전통의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김도윤 박사와 신뢰가 너무 두터워서 믿고 한의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강남의 한 한의원에 도착하니 처음 보는 한약재들과 독특한 향, 그리고 침술 도구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웠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죠. 한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기와 혈액순환 불균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자 낯선 향과 분위기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침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어요. 가느다란 바늘이 너무나 뾰족해 보여 순간 숨을 들이켰죠.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상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의외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 들 뿐이었어요. 첫 번째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작은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덜 아팠지만 여전히 낯선 감각에 몸이 살짝 굳어졌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둘 침이 놓일 때마다 제 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약침을 맞을 때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안심시키는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말씀에 안도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게다가 선생님이 침을 다 놓고 목을 움직여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따끔따끔하고 뻑뻑했던 목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였거든요. 머리와 어깨 여기저기에 바늘이 꽂혀 있어서 기괴했지만 목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더 신기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한 듯이 싱긋 웃으시더니 한의학의 참맛을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한의학에 대한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침을 맞은 채로 누워있는 동안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 독특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잠깐 졸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추나 치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뼈에서 우두둑우두둑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뼈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뼈를 맞춘 후에도 선생님께서 망치 같은 도구로 제 등을 세세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제가 기계의 볼트나 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간질간질하면서도 시원했어요. 그 독특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제 근육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오래된 피로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 제 몸 곳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셨는데 그때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제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조금 어지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눈빛도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꼼꼼하게 제 상태를 체크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의 전기차 사고와 그 후의 압박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해킹 사건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기술, 배터리 효율성,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또한 강도윤 박사와의 만남과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해킹 사건 때 보여준 한국 IT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학 치료를 통해 얻은 놀라운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자동차 기술에 대한 보도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에게 보내기 전에 도윤 박사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도윤 박사와 만나 제 기사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 박사는 제 기사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깊이까지 잘 담아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윤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세계 자동차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양국의 문화 교류까지 더해진다면 그 영향력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기사와 함께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장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편집장은 제 기사를 특별 기획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독일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기사 시리즈도 기획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독일 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어요.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기사를 계기로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윤 박사와 함께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을 만나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도시 설계부터 에너지 정책,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어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도윤 박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자동차 전문 기자가 아닌 국제적인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슴에 안고 이 여정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